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매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여러분 스키 타보셨습니까? 지금 바깥에 눈이 오는데요. 스키를 타면 이제 에이보겐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그런데 그 에이보겐은 끝까지 선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서죠. 그 믿음을 저버리면 뒤로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왜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로그램에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신 멘토가 있다면 그의 말을 집중하고 끝까지 들어보시라는 의미에서 드린 얘기였습니다. 자, 뭐 쓸데없는 얘기였나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신으로 바꿔줄 멘토님들 모시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부터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증시를 보니까 여러분들 자, 좀 눈에 띄는 기사들이 제일모직 시중자금 블랙홀 30조 어디서 왔나 요 내용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요 매도 규모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마이너스 2,496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선물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좀 약해졌고 기관은 선물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런데 기관이 참 못됐습니다. 코스닥을 또 팔고 코스피로 옮겨 타는 척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좀 굉장히 악의적이지 않나.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번갈아 가면서 혼돈을 주고 있는 그런 장세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수수료를 챙기게 되겠죠. 그 수수료 챙기기 급급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얘기들 오늘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원 멘토님하고 양경석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양경석 멘토님 처음 오셨는데 네. 각오도 한번 들어보고 네.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양경석 멘토입니다. 27년 증권 애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경력이 27년입니다, 무려. 그래서 참 이 증권 시장하고 88년도에 입사를 해서 처음에 이제 증권에 입문을 했는데 주기차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살되고 피가 되는 그러한 정보들 또 그러한 분석들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륜은 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경석 멘토님의 경륜을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시장 기관들이 왜 이 모양을 자꾸 할까요? 요즘 뺐다가. 그렇죠. 예. 기관들은 자력이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번 주 들어서 특별히 이제 어제까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컬러블 데이 때문에 그걸 빌미로 삼아서 사실은 이제 유가 하락이니 뭐 글로벌 마켓이 좀 흔들리니까 그걸 빌미로 외국인들이 일시적인 매도를 때리니까 주가가 그냥
지지선이 없는 그냥 추락으로 약 3일에 걸쳐서 90포인트, 70포인트 정도가 빠졌죠. 2020포인트가 확 휘둘렸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 좀 그래도 연기금에서 한 1,000억 정도 이상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는 추가적인 그 어떤 그 마지노선을 1900선 아래로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겠다라는 의도를 좀 보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조금 고무적이고 시장이 오늘 그래도 대형 보험주라든가 또는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좀 예상보다 괜찮을 것에 대한 그러한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좀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시장의 어떤 버팀목들이 좀 생겨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동시에 올리는 게 아니고 늘 이 코스피가 저점이 오면 또 어김없이 코스닥을 팝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코스닥을 코스피에 좀 개인들이 좀 따라 붙는다 싶으면 어김없이 코스피를 또 빼고 코스닥으로 옮겨 타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 장세 자체가 외국인들의 코스피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아마도 그 경기 관련 대형주라든가 이런 부분의 섹터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에서 개인들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 한 몇 년을 지금 한 3년 동안을 지금 박스권에서 박스피라 그러죠. 박스피. 예? 빠져봐야 1900m 잘 안 빠지고 올라봐야 2000위로 잘 못 올라가고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피 안에서 헤매다 보니까 개인들도 많이 지쳤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이제 집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개인들은 코스닥 쪽에 조금 개별 종목 쪽으로 이제 단기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욕구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또 기관들은 개인들이 달라붙으면 또 패대기 쳤다가 또 빠질만 해서 쭉 빼놓고 개인들이 다 던지면 받아가지고 또 올리는 이거 반복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연 단위로 한 6개월 단위로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또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성견지명을 갖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현명하게 좀 대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석과 특별히 또 이런 우리 투맨쇼의 멋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또 좋은 정보를 이렇게 얻으시면 현명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프로그램 열심히 보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신겸 멘토님, 네.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았습니다. 그죠? 지난 화요일 날 출연하셔서 네네. 하락폭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옵션 만기래. 근데 이 부분은 좀 틀리셨어요. 그런데 종목은 또 잘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하락이 지금 좀 크게 나왔어요. 이게 과도한 매도가 아닌지 그걸 좀 짚어주시고. 네. 자, 그럼 과도한 매도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 방침을 가지고 장을 대응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 지수 예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실 변동성이 좀 작을 것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생각보다 변동성이 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수의 선물 옵션과 관련된 움직임이 시장에 영향을 준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번 주 한 주 내내 지난주부터 나왔던 것은 바로 유가 하락과 관련된 이슈였다. 유가 하락세가 생각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국내 경제뿐만이 아니고 이거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된 타격을 한국 경제가 강하게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옴에 따라 갖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의 수급이 급격하게 더 안 좋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기업군 중심으로 해서 실적과 관련된 전망치 원래는 이때쯤이면 원래는 상향 조정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군들이 현재 시점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생각보다 4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 먹구름과 관련된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현재 시점 12월 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 속에서 지수가 좀 낙폭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지수가 급반등 그리고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 있어서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은 더 커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형주를 할지라도 5에서 10%대 상승을 했다가 반대로 다음날 마이너스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은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 상승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하루 만에 그런 변동폭은 크지만은 어쨌든 추세는 상승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향후 점유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업계 1위는 아니더라도 2위라든가 3위 관련된 업체군들이 뛰어오르는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코스피가 또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어떤 또 상승의 제한이 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저가 메리트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에서 빼서 코스피로 간다. 그럼 매기는 또다시 코스피 쪽으로 쏠린다면 코스닥은 여기서 더 빠질 것인지 코스피는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약간은 좀 다른 행보 보이고 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이번 연도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코스피가 가야지만 코스닥이 또 가고 코스닥이 가야지만 코스피가 갑니다. 아무래도 주가지수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날의 경제 그리고 그날의 기업군들에 대한 실적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내려갈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대형주 중심의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흐름이 아니고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관련된 파생 기업군들이 코스닥에 대부분 포진해 있다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같은 방향성은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에 대한 급락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최근 들어갔고 530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뭐 올해 한 4-5번째 정도의 이 관련된 지수는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뭐이 관련된 부분이 쉽게 이탈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생각보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 전망치 상향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 올 한 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과 섹터가 많은 것이 코스닥이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호조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뭐 좀 어려웠던 그런 업종 중심으로 해서는 내년도 오히려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중소형주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량주 및 그리고 가치주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와 관련된 움직임 속에서 현재 수익률을 보존하고 수익률을 기대치를 올리는 것보다는 역시나 종목 쪽에서 전략을 세우시는 거 뭐 굳이 ETF라든가 이러한 투자를 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종목에 대한 변동폭 체크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따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가 주 핵심이었고요. 종목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지수는 믿을 게 못 된다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좀 해주셨습니다. 자, 양경석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심기현 멘토님께서는 자 따로 갈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빠졌고 코스닥은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또 내년 장이 등락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 매기가 쏠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올해 올해뿐만이 아니고 좀 한 3년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한국이 과연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히 한국의 그 코스피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업태 자체가 경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70% 이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경기 관련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상태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고 내년 경제 성장률이 4%가 채 안 되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하게 될 경우에 경기 관련 섹터는 내년에도 고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 섹터는 특별히 시장의 완전한 흐름이 돌아서기 전까지 특히 3, 4년 전에 경기 관련 섹터들이 화랑을 보였을 때는 중국 경기가 7.5% 이상의 고성장을 가는 그 부분에 힘입어가지고 화학 섹터라든가 정유, 그 다음에 철강 섹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관련이 근력 괜찮았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가 지금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별히 한국의 산업 섹터 중에서 산업 부분을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향후에는 철저하게 미래 먹거리를 향한 그러한 쪽에 주가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종목 중심, 중소형주 중심의 접근이 오히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저는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대한 상당 매력이 앞으로 여전할 것이다. 오히려 코스피보다 투자 매력도는 좀 더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에 대한 매력도가 더 부각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성장 동력에 대한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바로 이런 신성장 동력만이 기업을 꾸준한 상승세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대강 여러분들께서 이 얘기들 참고하셔서 너무 시장에서 흔들리는 매매보다는 심지 굳은 매매를 진행하시라고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쌓였던 서름을 한꺼번에 털어내며 훨훨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3일 전부터 동반 급등세를 연출하더니 급기야 어제는 일제히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그간 중국 기업들은 중국 고섬의 상장 폐지에서 비롯된 불신과 함께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후강통 시행과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재개될 중국 기업들의 국내 증시 상장 이슈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계속되는 상승세에 포텐 터진 중국 기업들. 과연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벗어나 차이나 프리미엄 시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이 숨겨진 전략과 중국 기업 유망주가 공개됩니다. 예, 오늘 차이나 디스카운트 주들, 즉 완미, SNC 엔진그룹, 그 다음에 차이나 하우란, 차이나 그레이트,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 CKH, 웨이포트, SNC 엔진그룹,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흐름을 보니까 마치 내년장을 미리 보는 듯한 그런 기분까지 느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하한가에서 상한가에서 다시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했는데요. 자, 이런 롤러코스터가 펼쳐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멘토님. 네. 자, 이 중국 기업들이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힘이다. 네. 이렇게도 좀 보여지는데요. 자, 중국 기업. 이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부분이 뭐 최근에 되어진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들을 좀 했던 부분들이죠. 특별히 이제 뭐냐면, 후광퉁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 주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특별히 중국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그 글로벌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 중국 정부가 이제 한 번 더 물을 끼얹었죠. 유동성을 확 공급해 버리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러한 주가 움직임을 보면 상해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은 이것이 뭐 지금 움직인 게 아니고 6개월 전부터 2,000포인트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6개월 연속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해온 상태입니다. 이제 최근에 주가가 아주 급하게 움직이면서 후광퉁 시행이 되면서 급하게 주가가 움직여가지고 이제 3,000포인트를 지금 넘나들고 있죠. 넘었다가 다시 뭐 2,80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3,000포인트라는 그 지수는 상해 종합 지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해를 하시기가 조금 편하실 겁니다. 지금 이 상해 종합 지수 제가 월봉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 월봉을 보시면은 3,000포인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수. 이게 6,000포인트까지 갔던 때가 2007년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중국이 약 한 10%가 넘는 12%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의 자원을 다 끌어들이면서 고성장으로 난리를 칠 때가 6,00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약 한 1년 만에 다 반납을 해가지고 이게 2,000포인트 밑으로 그냥 거덜이 났었죠.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3,000포인트 반등을 했다가 이게 지금 한 2009년도부터니까 한 6, 7년 동안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이제 3,000포인트가 온 겁니다. 이렇게 와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는 입장인데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 경제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뭐 큰 문제를 떠나서도 단기적으로는 월봉으로 봤을 때 좀 단기적으로는 좀 올 만큼 왔다. 이런 측면이 일단 부각이 되고요. 이 상해 종합 지수 말고 홍콩하고 홍콩 증시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홍콩 증시는 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마켓에서 굵직굵직한 증권 시장 중에서 작년 한 3년 동안에 못 오른 데가 한국하고 홍콩입니다. 참 특이한 부분인데 이게 메리트를 많이 반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메리트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3,000포인트 온 이 상황
상해 종합지수가 3.0% 오는 상황에서 한국에 반영받는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동안 좀 스포트를 막 강하게 올린 이 부분이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차이나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된 것이냐, 다 해소가 된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남아있을 부분들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볼 때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가 좀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마켓에서 분석을 할 때 소위 숨어있는 회계 부정이라든가 중국의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란 부분이 과연 일소에도 해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저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예, 아직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계신다. 그리고 중국이 단기적 고점이 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 1 때 저희가 바로 정재훈 멘토하고 제가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을 때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 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세히 다뤄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침 프로죠. 바로 역전의 명수 시간에 계속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감사회계법인이죠. 그 감사회계법인을 국내 업체로 바꾸었다는 것, 국내 회계법인으로 바꾸었다는 것, 그것이 차이나 디스카운트에서 이제 차이나 프리미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지금 그때 당시와 비교해 보면 지금 약 150% 가까이 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자, 이걸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르기도. 그런데 지금 양경석 멘토님께서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자, 우리 심기현 멘토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기현 멘토님,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네. 예, 겁날 만큼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은 보지를 말아야 될 것인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지금 중국 주식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 정도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먼저 해봤고, 사실 중국 기업군들이 최근에 먼저 강했던 이유부터 설명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변화되는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중국의 글로벌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공상은행 정도로 떠올랐다. 하지만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유럽권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군 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국 쪽에서 유통이라든가 IT 산업에 있어서 거대 기업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지금은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인식을 국내 투자자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후광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급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와 관련된 부분이 수급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상승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우리 몇 년 동안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뚝 서는 모습 보였는데, 2014년도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 보였지만은 국내 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하향세를 보임에 따라 갖고 약간은 국내 기업에 실망했던 투자자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이 관련된 종목에 대한 매수가 집중되는 모습 보였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 중국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보다도 아무래도 인식이라든가 그리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과 그리고 그에 따른 저평가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오히려 후광통이 개정이 된 이후에 중국 기업에 있어서 후광통에 대해서 사실 현재가 관련된 종목군들을 검색을 하더라도 대부분 종목군들이 모르는 종목이다라는 거,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우리나라 상당된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친근하게 다가오는 기업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후광통 투자를 하자니
약간 묻지마 투자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중국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상장된 중국 쪽으로 돈이 좀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와 관련된 움직임 속에서 사실 주가를 예측하고 주가의 변동폭을 이용해 갖고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전문가 영역 그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 개인적으로 중국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간접 투자 쪽으로 많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한국 기업, 우리가 매일 쓰고 그리고 매일 사용하는 기업을, 제품군을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주가 예측이 어려운데, 약간은 먼 나라 관련된 종목 기업군들에 대한 펀더멘트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 미뤄봤을 때, 간접 투자와 관련된 부분으로만 좀 강조드릴 수 있다는 거, 직접 투자에 있어서는 분명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고조될 수 있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묻지마 투자가 될 확률이 좀 높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간접 투자 형식의 한국 내 기업 중에 중국에 잘 진출해 있는 회사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그 중국주들이 조금 재무제표에 대한 불신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중국 고섬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륜광전투자,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상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상장 폐지가 나왔죠. 그 상장 폐지가 나왔을 때 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양경석 멘토님, 네. 하나만 더 질문을 좀 하고 네.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중국 주식이 바로 중국 원양자원인데, 그렇죠. 네. 중국 원양자원이 가장 재무제표상 문제가 많은 그렇습니다. 기업이라고 네. 늘 떠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네.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네. 최근에 대주가 이제 뭐 주식 팔지 않겠다, 뭐 그건 한마디로 이제 그 얘기인데, 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주식을 볼 때마다 항상 과거가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그런 그 부분에 전부일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상당히 도움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상해 종합지수를 말씀드리는 거를 2011년도에 3,000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국 원양자원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일봉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일봉 먼저 보면 아주 뭐 일봉상에서 쇼를 했죠, 그죠? 딜이 점 상한가로 좀 가다가 오늘 13,250원에서 음봉으로 크게 한번 이제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뭐 일봉은 이렇고요. 주봉을 보면 주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주차에 그냥 그대로 쭉 뻗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양봉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근데 이 재밌는 건 월봉입니다. 월봉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앞에 2011년도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월봉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월봉을 보시면 아주 공교롭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보이죠, 그죠? 이게 보통 월봉들 잘 안 보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은. 이게 월봉을 잘 안 보는데, 이게 뭐냐면 2011년도에 묶였던 물량이 몇 년을 고생했다는 얘기죠, 그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참, 그죠? 한참 고생을 했어요. 몇 년입니까, 이게? 2011년부터 한 4년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한 방에 지금 이제 소위 후광통을 힘입어가지고 요 상태까지 온 상태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4년 걸려서 시거들이 날 주식이 거들이 안 나고 회복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왔다. 근데 이제 이것이 과연 그러면 정말로 여기서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이제 이걸 뛰어넘는 그러한 주가가 나올 수 있는 동인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좀 일단은 경계감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이제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월봉상의 주가 거래량에 육박하는 거래가 지금 이미 나왔습니다. 물론 거래 상투의 어떤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 뭐 주가 움직임부에서.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치를 보통 이제 주가가 이 앞에 고점을 뛰어넘어서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못 미쳐서 할 수 있는 고점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도 상한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뛰어넘으려고 애를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조건이 뭐냐면, 이 앞에 고점을 떨어내려면 이 거래량을 잡아주는 거래가 최소한 두세 번 정도, 월봉상에 2번 정도 내지 3번 정도가 있어야 이걸 잡아주고 튕겨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조금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나,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내가 감당을 하면서 여기서 배팅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일단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라도 어떤 경우라도 주가가 날 버리고 그냥 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주고 그것이 해결이 됐다고 판단되었을 때 오히려 다시 확인을 하고 배팅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측면을 가져야지 지금 입장에서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일단은 그동안에 온 거 4년 만에 고점을 왔는데 일단은 좀 조심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조심해야 될 구간까지는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자 이제 심기현 멘토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죠. 자, 다른 대안주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대안 섹터가 될 만한 것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죠. 네, 우선은 뭐 중국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직접적으로 진출한 기업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중국의 현재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스마트 기기 관련된 산업군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국 수혜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내년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대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에 있어서 스마트 기기로 현재 수요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 3년 전의 모습을 현재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시 한번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소득 증가에 따라 다시 한번 화랑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약간은 환율 급등과 관련된 우려감 속에서 주가 급락하고 있는 음식료 관련된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좀 수혜 관련된 업종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와 관련된 신뢰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국 내에서도 자국민들이 같은 나라의 같은 자기네 기업에 대한 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그와 관련된 기업군에 대한 가치도 상당히 좀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후황통 관련된 최대 수요 업종으로 여겨졌던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왔고 중국 쪽으로 활발하게 국내 컨텐츠 관련된 부분에 수출되고 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일본 쪽에 있어서는 수출이 약간의 현재 시점 주춤한 상황이고 일본 쪽으로 수출을 한다라 하더라도 엔저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사실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함에 따라 갖고 위안화로 어느 정도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위안화 잘 아시겠지만 대세 상승에 대한 가치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에 대한 그에 관련된 수익성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뿐만이 아니고 중국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면 그 옆 나라 중화권 관련된 나라들까지도 같이 열광하는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과거 중국 관련된 수혜주들에 대한 대세 상승이 약간 테마 움직임으로 묻지마식 상승 흐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도까지에 있어서는 옥석 가리기 속에서 가는 종목이 분명히 더욱더 갈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구가 많다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이나 인도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양경석 멘토님께서는 자, 이제 경계해야 될 시점이다. 하지만 안 봐야 될 시점은 아니고 경계는 하되 이 자리대를 뛰어넘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즉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자, 심기현 멘토님께서는 자, 지금은 위험한 구간이니 대안 섹터를 한번 찾아보는데 이 대안 섹터로 볼 수 있는 것이 스마트 기기 업황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음식료, 엔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에 이 두 분이 들고 나오신 히든 카드가 바로 이와 관련된 종목군인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경석 멘토님 오늘 처음인데 종목 기대됩니다. 자, 양경석 멘토님 종목부터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들고 나오셨네요. 참 좋은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를 보면 추세적 고점 돌파를 시도합니다. 자, 역시 차트를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일본 OLED 업체의 전략적 제휴 이 부분이 어떤 추천 포인트
강한 추천 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심기현 멘토님 종목군도 좀 보겠습니다. 자, 파트론인데요. 신기현 멘토님 화요일 날 GS 리테일 들고 나오셨는데 오늘 5%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파트론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대비 낙폭 과대다. 자, 이것이 추천 포인트고, 자, 이제 스마트폰 업계에 대한 시각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추천 포인트로 잡아오신 것 같습니다. 양경석 멘토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 대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하고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여기 오늘 추천 포인트하고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같이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투자하는 방법 중에 시장이 어려울 때 투자법입니다. 증권 시장이 상당히 지수가 어렵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는 종목이 갑니다. 되는 종목이 갑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올라가는데 그 나중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야 그것이 이랬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은 싼 거를 사가지고 비싸게 팔려는 어떤 그런 시장이 아니고 추세가 철저하게 일봉상 또는 주봉상에서 추세가 철저하게 살아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디스플레이 시장 쪽에서 그동안에 그 많은 실적에 대한 악화를 딛고 지금 4분기 실적 예상치가 상당히 이제 어닝이 이제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는 어떤 그런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3.91%가 올랐죠, 오늘. 그래서 1350원 올라 35,850원까지 왔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종목을 손을 대야 되는데 일봉상의 이 추세를 보면은 지금 상당히 견조한 특별히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오히려 21일 이동평균 종합지수는 21일 이동평균을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종목은 튕겨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상승 돌파하면 신고가를 좀 내고 있죠. 신고가는 이제 가고 있는데 신고가 종목은 가는 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고가 종목은 가는 만큼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실적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이 실적을 빌미로 해가지고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더 선명해지는데 제가 특징적으로 주식 중에서 선정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5주 이동평균선에 살아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제 5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딱 지지를 받으면서 가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주봉 보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말씀들을 할 때 주봉의 거래를 이제 살아나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요것이 이제 5주 이평이 뚫고 나가는데 과연 이것은 이제 고점을 이제 뚫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일단 실적과 그 다음에 수급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상태다. 이걸 월봉으로 보면 이제 좀 더 선명해 보이는데 뭐 이 종목을 들고서 오랫동안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에서 대안으로 봤을 때 조금 재밌게 단기적으로 단기 사이클을 좀 노려볼 만한 부분인데 이 월봉을 보면 여기 5월 월봉이 서가면서 아까 주봉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 앞에 고점을 벗겨나가는 사인이 나오죠. 바로 여기를 벗겨나가는 사인이 나오면서 월봉상으로 4만 원대 도전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 가격에서 보면은 한 10% 정도의 여력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단기 시장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면은 주봉을 보고 주봉에 배팅을 해도 되고 5주 이평을 보고도 괜찮고 추세적으로 괜찮고 일봉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고봉을 치면서 뒤집어서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덜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안전판이 조금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럴 때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매매 방법. 물론 많이 오른 주식이지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봤을 때 투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5일 이동평균. 일봉상에 5일 이동평균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신고가 내는 종목들은 5일 이동평균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35,000을 넘어왔기 때문에 35,000을 밑으로 가려면 그만큼 안 좋은 악재라든가 물량에서 수급에서 안 좋은 악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저히 적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35,000원대 초반에서의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짧게 약 한 5%에서 7% 정도의 수익은 구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만 원 근처까지 볼 수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매수 가격은 이제 35,000
100원 정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35,100원, 35,000원대에 좀 싸게 좀 사보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35,100원 매수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시장 상황이 조금 불투명성을 감안을 해서 4만 원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일단은 이익을 좀 실내가는 측면, 그래서 38,000원 정도에서 일단 고봉을 벗기는 모습을 보면서 앞에 바로 있었던 고봉이 주봉상에도 이제 보이지만 36,950원입니다. 37,000원이니까 거기서 약 한 10% 정도, 3% 정도 올라간다고 봤을 때 37,700원 정도면 이익을 한번 조금 실현해도 괜찮다. 물론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 4만 원 근처까지 그냥 홀딩을 해도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이익 실현을 해가면서 하는 쪽으로 해서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서 37,700원. 손절 가격은 33,9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데 손절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3번 손절 라인은 뭐냐면 20일 이동평균이 깨질 때입니다. 20일 이동평균이 확실하게 깨진다는 어떤 확신이 들려면 34,000원 밑으로 확실히 들어가야 됩니다. 33,9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20일 이동평균이 깨지는 걸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깨진다는 판단이 됐을 때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33,9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경석 멘토님의 LG 디스플레이 가격 전략까지 좀 듣고 와봤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얘기 나눈 걸로 하고요. 신경 멘토님. 네. GS 리테일 오늘 5% 이상 급등 나왔습니다. 자, 깨알 같은 자기 자랑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오늘 들고 나오신 파트론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주가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릴 것보다는 역시나 조금은 시장 불안하기 때문에 좀 하락이 제한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우선 접근하는 것이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오히려 수익률을 조금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금일장 말씀드릴 같은 종목 파트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최근에 변동성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실적이다. 사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4월 달에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세가 진행되는 모습 보였고 2014년도부터 이와 관련된 하락세가 나타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은 매년 거의 같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혹은 스마트폰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영업이익률은 나름대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트론 같은 경우에 PER 기준으로 해서는 10배가 안 된다라는 거, 사실 다른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10배 이상, 대부분 한 20배 정도의 PER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기준 대비해서 주가는 좀 과도하게 빠졌다는 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현재 올해 하반기 들어갔고 IT 관련된 업종군들이 반등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제품군들이 많이 팔려서 제품군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둔화가 되면서 이 재고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재고가 많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재고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신규 출하량이 없으니까 오히려 밖에서 봤을 때 주식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에는 성장성과 관련된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재고 소진과 관련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 혹은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출하량이 늘어나는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사실 스마트폰에 있어서 특히나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시점 크게 현재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타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든가 중저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고화질과 관련된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다.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상향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에 대한 제품 수요량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현재 조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현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현금 배당과 관련된 얘기도 사실은 주당 250원의 현금 배당과 관련된 이슈 이외에 파트론 IT 부품 업종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배당주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T 관련된 업종에 있어서는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고배당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되는 모습 보이는데, 그러한 분위기도 파트론 쪽으로 현재 확산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스마트 기기 산업 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파트론이 고배당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거, 연말 시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수급이 좋아
좋아질 수 있는 이유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그동안 약간의 좀 편중된 산업과 관련된 부분, IT 부품 내에서도 약간의 몇 개 섹터 쪽으로 너무 편중이 치우치고 있다. 또한 거래처가 너무 다변화가 아닌 약간의 좀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뭐 기존 사업뿐만이 아니고 휴대폰 액세서리 관련된 사업까지도 진출했다라는 거,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수익성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고, 앞으로 향후 이 스마트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더욱더 창조적으로, 더욱더 그리고 기능적으로, 신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주기는 더욱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은 스마트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교체주가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움직임도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쪽에서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은 어쨌든 간에 실적 전망치 하향 움직임, 대폭 하향 움직임은 약간 진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파트너하는 종목 쪽에 있어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현재 조성되고 있지 않나라고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까지 같이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우선은 파트너 사실 오늘장 장 초반부터 약간은 좀 관심을 두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사실 시장 여파에 따라 갖고 주가가 급등과 급락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급락 형태가 나온 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전략을 만약에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한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단 분할 매수 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분할 매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조금은 그냥 내일 월요일장 시초가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매수가 대비해서 한 4% 정도의 추가 수익은 단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랠리에 있어서 코스닥을 이끌어주는 것은 IT 부품 관련된 업종군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보다 빠른 기간 내에 단기 수익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시점 KH 바텍과 그리고 파트론이 IT 부품 내에 있어서는 PER 기준으로 가장 저평가가 부각되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꼭 인지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좀 빠르게 이어주셔서 잠시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양경석 멘토님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의 의문점이 좀 생겼습니다. 네. 분명히 양경석 멘토님께서는 지금 앞에서 얘기하실 때 중소형주의 흐름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형주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대형주를 좀 단기 매매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게 하나의 의문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앞부분에서 중국 원양자원은 월봉상에서 큰 단기적 저항대에 부딪혔다. 근데 이 차트가 LG 디스플레이도 비슷하게 지금 저항대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뛰어넘을 만한 모멘텀은 또 있는지, 성장성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압축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질문하신 그 대형주의 어떤 섹터에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 단기적으로 좀 어렵다는 어떤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종목 중심의 어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내년도 장세에 대해서 크게 봤을 때는 종목 중심의 그런 중장기적인 투자 패턴이 좀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건 좀 단기적으로 거의,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연말 정도의 연초 내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정도의 단기 대응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종목을 추천한 거고요. 중장기 어떤 그런 측면에서 꺼낸 종목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LG 디스플레이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아주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추세적으로 봤을 때 월봉상의 고점이 이제 4만 원 정도, 앞에 고점이 4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조금 그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 게, 특별히 이제 그 디스플레이 시장 쪽에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소위 이제 몇 년 전만, 초기 국면 2년 전만 하더라도 치킨 게임의 어떤 그 성격을 가진 그런 부분에서 불투명성이 많아졌었는데, 올해 주가를 보면 경기 관련 섹터 중에서 그래도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선방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쩌면 치킨 게임의 어떤 그에서 서서히 큰데서 이제 벗어나는 그 두 가지, 대형주 중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SK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아주 특징적인 종목인데, 올해의 대형주 중에서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은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 매매를 하면 단기적인 수익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예, 양경석 멘토님께서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대형주 단기 매매 좋아합니다. 그죠? 아시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철저하게 단기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봐도 상승 여력이 4만 원 부근까지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파트론 질문 빠르게 하나 드릴게요. 자, 파트론이 NFC 시장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인데요. 자, 요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물 인터넷과 연관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사물 인터넷주가 오늘 좀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장주들이 조정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지금 어떻게 따라가는 측면에서 본다면 파트론은 2등주, 3등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급등 흐름이었다. 하지만 그 종목과 파트너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최근에 상승 흐름은 보였지만은 관련된 종목 뭐 S넷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은 분명히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약간 불안감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종목 대비해서는 상승세가 조금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이 실적이 거의 좀 불투명성이 높은 종목군들이 많은데 파트론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움직임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으로 파트론이 현재 급등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반대로 급등을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반대로 급락할 가능성도 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상승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역별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현재 시점 2달 정도 사이에 약간은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노력이 나오고 있다는 거 최소한 2에서 3주 정도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목표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이 즉 실체가 있는 종목군인 파트론을 보자. 사물 인터넷 중에서도 실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